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소속사 어도어 분쟁에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직접 등판했습니다.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을 향해 오는 25일까지 민희진 전 대표를 복귀시키라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렸는데요. 이를 두고 전속 계약 해지를 둘러싼 법정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가 하이브와 싸우지 않는 방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민 전 대표와 경영권 찬탈 의혹을 시작으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하이브가 이를 수용할 거란 관측은 적습니다. 사실상 최후 통첩 느낌을 준 뉴진스의 입장 발표인 만큼 전속 계약 해지를 둘러싼 법정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 이번에 뉴진스가 제시한 25일이라는 숫자 역시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전속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앞서 14일간 위반 사항을 유책 당사자가 시정할 시간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이 직접 입을 연 11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이 딱 25일입니다. 일반 계약 해지로 수천억 원대 위약금을 물고 독립하는 방법 대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등에서 하이브의 책임을 물을 포석이라는 풀이가 나오는 겁니다. 계약 파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법원이 판단할 일이지만 뉴진스 멤버들의 마음은 이미 하이브를 떠난 듯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속한 사회의 가치에 순응하거나 동조하거나 따라가고 싶지 않고 이재상 하이브 신임 대표는 하이브 주주총회 이후 원칙대로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사실 뉴진스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거든요. 월드 투어 등 세계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테러한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고. 극적 봉합이든 진흙탕 싸움이든 하이브와 뉴진스 그리고 팬들의 관계는 예전 같을 수 없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서영석입니다. 전 축구 국가대표 손준호 선수가 중국에서의 승부 조작 혐의를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여론은 악화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금품 거래에 관한 명확한 증거나 해명을 내놓지 않아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중국 축구협회가 징계 사실을 피파에 통지하면서 손준호 선수의 운명은 피파의 결정에 달리게 됐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중국 공안이 문제 삼은 경기는 2022년 1월 있었던 산둥과 상하이전. 이 경기에 출전했던 진징다오 등 산둥 선수들을 승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했고 손준호도 10개월 동안 구금됐습니다. 말을 아껴왔던 손준호는 최근 중국 축구협회로부터 영구제명 징계를 받은 뒤에야 승부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떳떳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뛰었고 또 강팀과의 경기에서 저희는 또 비겼습니다. 근데 그 경기로 인해서 어떻게 저한테 승부 조작을 했다고 이야기하는지 눈물의 기자회견에도 의문은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중국 공안은 문제의 경기 이후 5, 6일 뒤 손준호가 진징다오로부터 20만 위안을 받았던 점에서 승부 조작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준호는 우리 돈으로 3,7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은 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왜 받았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해 대가성이 없는 돈이라는 걸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불법적인 돈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말 확실하게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워낙 서로 도와주고 돕고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서로 가족들 생일날도 서로 선물을 해주면서 있었고 돈을 이제 조금 벌다 보니까 저 또한 이제 그 금액이 큰 금액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손준호는 중국 공안의 강요에 의해 거짓 자백을 했지만 재판에서 승부 조작을 인정하지 않았고 판사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혐의가 담겨 있을 중국 법원의 판결문을 확인하지 않았고 가지고 있지도 않다고 말해 의문을 남겼습니다. 손준호의 선수 생명은 이제 피파가 쥐고 있습니다. 중국 축구협회는 손준호에 대한 영구제명 징계를 피파와 AFC에 보고했다고 대한축구협회에 통보해왔습니다. 만약 피파가 각 회원국에 손준호의 징계를 전달하면 손준호는 K리그는 물론 어느 국가에서도 선수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연합뉴스 TV 정주희입니다.
지난해 7월 서울 신림동의 번화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시민을 죽거나 다치게 한 조선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이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을 비춰 무기징역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조선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됐는데요. 조선은 형량이 무겁다며 재판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대낮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길 가던 시민들의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조선.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는데 불과 2분도 안 돼 피해자 4명을 연달아 수십 차례 공격하는 등 범행은 잔혹했습니다. 범행은 왜 저지른 겁니까? 너무 힘들어서 저질렀습니다. 검찰은 게임 중독 상태였던 조 씨가 평소 열등감을 느꼈던 또래 남성들을 상대로 1인칭 슈팅 게임을 하듯 범행을 저질렀다고 분석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감형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나 사물 변별 능력이 결여된 상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2심 선고 직전에는 법원에 공탁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조 씨는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는데 감형 한 번만 도와달라는 내용을 쓴 것으로 알려져 또 한 번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충격과 공포감을 안기고 사건 이후 모방범죄를 촉발시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던 조선. 형이 무겁다며 상고까지 했지만 결국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경찰이 임신 36주차 유튜버의 중절수술 사건을 계속해서 수사 중인데요. 당초 이 중절수술 집도의는 병원 원장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집도의가 따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집도의는 다른 병원의 산부인과 전문의로 경찰은 이 집도의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유화 기자입니다. 어찌면 터지겠는데. 36주 태아낙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산부인과 전문의 1명을 살인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지난 6월 25일 이뤄진 이 중절수술 집도의는 해당 병원 원장으로 당초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 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관계자들이 수사 초반에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전문의는 다른 병원 소속이었고 해당 병원장과는 평소 알고 지내온 사이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건으로 해당 집도의, 병원장, 마취의 등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6명과 수술받은 유튜버, 병원을 알선한 브로커 등 총 8명이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초진 병원과 수술병원 등에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태블릿 기기와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분석 중입니다.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 그거. 못지어야. 막 심장도 이러지 않잖아. 36주 태아는 통상적으로 생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경찰은 수술 당시 뱃속에서 나온 후 살아있었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술방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이 중요한 만큼 경찰은 의료진 6명을 불러 조사했지만 서로 말이 엇갈리는 상황. 경찰은 추가로 불러 다시 조사할 계획인 한편 의료계 자문업체 등을 통해 의료 감정도 받고 있습니다. 또 사체를 수술 후 한 달 넘게 보관하다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시점인 7월 중순 갑자기 화장한 이유도 함께 조사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대학 주택가에서 마약을 제조하고 판매한 외국인들이 검찰의 무더기로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원룸에 제조 설비를 갖추고 마약류를 만들다 폭발 사고까지 냈는데요. 해외 총책의 지시로 20만 명분의 마약류를 유통한 외국인들도 붙잡혔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잠복해 있던 경찰들이 아파트 단지로 들어선 한 남성을 체포합니다. 이내 남성에게 수갑을 채운 뒤 차량에 태웁니다. 대학가 원룸촌에서 마약을 제조하고 투약한 남성 A씨입니다. 러시아 국적의 A씨는 지난 7월 경기 안성의 한 대학가 원룸에서 대마 결정체 해시씨를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룸에서는 대마 223g과 해시시 제조에 필요한 화학약품 등이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원룸 내부에 마약 제조에 쓰이는 각종 설비를 갖추고 원료와 화학약품을 배합해 제조했는데 검거되기 전인 지난달에는 제조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해외 총책의 지시를 받아 마약류를 조직적으로 판매한 외국인 조직원들도 붙잡혔습니다. 카자흐스탄 B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수도권과 충남 일대에서 텔레그램으로 조직원을 모집하거나 마약류를 판매했습니다. 범죄 조직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조직원을 모집하고 또 텔레그램을 통해서 마약류를 판매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일부 마약류 제조를 대학가 원룸촌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는 대마 1.2kg 등 약 8,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또 범죄 수익금 39억 5천만 원 가운데 23억 5천만 원을 몰수 추징했는데 거래 대금을 토대로 추산하면 20만 명분의 마약류가 유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마약 제조 및 판매책 12명을 구속 송치하고 단순 투약자 11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동남아에 체류 중인 총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 조치를 내렸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